네, 이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인데요. 한국어로는 궤변론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삶에 필요한 실제로 유용한 그런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만물에 대한, 페이지 58, 자연 철학자들이 만물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지식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과연 인간의 정신은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다양한 종족, 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면 보편적 선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네거티브한 그런 답을 낸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였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스탬프의 정의죠. 그리스어로 소피스트란 지혜롭게 되거나 배운 사람들, to become wise or learned 라는 의미의 동사 소피제스타이에서 왔습니다. 소피스트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소피스테스란 이제 그 명사형이 돼서 보수를 받고 지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 One who gives intellectual instruction for pay. 생활에 유익이 되는 실제적인 지혜를 구한 이들이 곧 소피스트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궤변론자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식인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대략 5세기에서 4세기경에 아테네에서 활동했고 주요 소피스트는 아테네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 페르시아와의 세차라 전쟁,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모두 이긴 아테나이가 황금 시대를 구가하면서 페리클레스, 부흥을 이룬 페리클레스죠. 황금 시대를 이룬 페리클레스의 주도로 귀족 정치에서 민족 정치로 그 정체를 전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용성을 추구하던 소피스트들은 수사법, 문법, 산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수사학, 레도릭이라고 말하는 수사학은 마치 칼처럼, 양날의 칼처럼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아테네의 젊은이들 하여금 전통적인 종교와 윤리를 비판하게 만들었을 때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르침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던 소피스트들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했고 그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부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소크라테스도 한때 소피스트 아래에서 공부했지만 가난 때문에 단기 과정만 있었을 뿐이라고 스탬프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소피스트의 예를 프로타고라스, 트라키아의 압데라 출신으로 아테네에서 활동한 프로타고라스는 그 유명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자기의 그 체험이나 자기의 입장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동일한 미풍이 한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신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식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주제가 명료하지 않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불가지론을 전개합니다. 불가지론. 노스티즘이 이제 지식이라면 그 앞에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A를 붙여서 아그노스티즘 이렇게 되는 거죠.
윤리학의 영역에서도 자연법의 가능성은 없으며 한 문화나 사회는 그 고유의 전통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과 윤리가 있을 뿐이다. 문화가 달라지면 법률의 윤리도 달라진다는 거죠. 지혜롭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전통이 신중하게 키워온 관습, 법률, 도덕률 등을 준수해야 된다. 비록 신들의 존재와 본성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 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안정을 주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종교의 실용적 차원을 말하는 거죠.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 릴레이티비즘은 참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신감을 크게 파괴했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그의 이러한 회의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타고라스는 불가지론, 또 상대주의, 또 회의주의 이런 성격에 있고 실제로 그렇다면 삶에 유용한 쓸모있는 지식을 추구하자 그런 걸 주장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입니다. 4세기에서 3세기 굉장히 오래 살았죠. 485년에서 380년 105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427년에 고르기아스는 그의 나 60세경에 고향 시칠리아 섬의 그리스 식민지 레온티니로부터 외교관의 자격으로 아테네에 와서 그곳에서 정치합니다. 60세면 뭐 은퇴할 나이인데 그는 그때부터 더 피었죠. 그는 그의 수사학으로 유명하였으며 많은 제자들을 두었고 10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 매우 급진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고 따라서 철학을 포기하고 수사학의 실천과 교육으로 전향합니다. 고르기아스는 어떠한 진리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변하니까. 이 변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뭐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을 알 수는 없다. Even if something exists, nothing can be known about it. 그게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달될 수 없다. Even if something can be known about it, knowledge about it can't be communicated to others. 이걸 어떻게 남에게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느냐? 100%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전달한다 해도 그것은 이해될 수 없다. Even if something can be communicated with about it, nothing can be understood about it. 그러니까 이게 감각도 불안하고 언어도 불안하고 이해도 불안하고 다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안 된다는 면에서 100% 객관적 진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고르기아스가 말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는 단어를 전달하지만 단어란 단지 상징이나 기호이며 상징과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 자체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냉철한, 사실은 상당히 냉철한 그런 판단이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다거나 신학을 할 때 결국 우리의 그 설교 언어나 신학 언어도 어떤 상징이나 기호라는 것을 우리가 100% 부인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을 때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상대방이 생각한 하나님이 동일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거니와 동일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이 아닐 수 있고 동일한 체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은 믿을 만한 지식, 더 나아가서 확실한 진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진리에 대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허무주의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지론이나 또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를 더 초월해서 결국은 허무주의, 니힐리즘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의 허무주의로 인하여 고르기아스는 보편적 진리나 덕을 거부하고 개별적인 진리와 덕을 주장하게 됩니다. 철학을 포기한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으로 전향해서 그것을 완벽한 설득의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수사학은 확실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찍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을 기꺼이 사용했다. 수사학은 기술,
철학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걸 포기하니까 수상만 남는 거죠. 세 번째 소피스트의 이해는 바로 트라시마쿠스 459년에서 400년. 이 사람은 이제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소아시아의 보스포러스 해협에 위치한 칼케돈, 나중에 제4차 공유회가 열린 이 칼케돈이죠. 칼케돈 출신의 트라시마쿠스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인용되는 소피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트라시마쿠스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은 적극적으로 무한한 자기 주장의 형식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했고 힘이 곧 정의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라는 거죠. 이게 주어와 수어의 그 차이가 엄청나죠. 각 정치 체제의 지배자들, 즉 강자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 법률을 비지배자들에게 공표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정의의 이름으로 범법자를 처벌한다. 따라서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살지만 또 내지는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곳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의로운 것은 어디서나 동일한 것, 즉 더 강한 편의 이익이라는 결론은 매우 건전한 것이다. 까놓고 강자의지인 거죠. 이러한 소피스트의 주장은 결국 진리와 윤리에 대한 불가지론, 또 상대주의, 허무주의 이런 태도로 이끌었고, 소크라테스의 주된 관심사는 소피스트의 논리적 모순을 폭로하고 진리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도덕적 판단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469년에서 399년. 그러니까 이 주전 400년대 후반을 훌리 이렇게 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말라기 선지자, 그때 전후에서라고 말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나의 시민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사우톤, know thyself 라고 도전함으로써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 이 자유시민들에게 당신들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대는 이 헤라클레스 시대에 이 부흥으로 인해서 모든 그 황금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황금만 추구할 때 인생이 이 돈만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인생이냐, 너희들의 인생의 그 의미를 잘 숙고해보지 않는 그런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성찰을 요구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이 델피에 있는 그 델피에 있는 신전 중에서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그 경구를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일깨우고 제자들을 일깨우게 한 철학적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궁극적 실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후에 있는 어떤 그 이데아, 그걸 신이라고 해도 신적 존재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본질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변하는 이 세상에 이것이 아닌 그 이유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도의 고다마 시타르타, 이 석가모니의 고민과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도 이 생로병사의 그 윤회, 사람이 이 변하는 것,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었고 그런 상태를 부처라고 부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과도 통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궁극적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알매의 기초였고 이것을 간단하게 말할 때 무지의 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저는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곧 알매의 출발점이었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들고 이 동일한 답이 나올 때까지 대화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삼파법이죠. 예, 삼파법. 삼파법이라는 것은 이 소크라테스의 어머니가 산파였잖아요. 그래서 이 산파가 뭐 아기를 낳는 건 아니죠. 아기는 산모의 태중에 있습니다. 산모의 자궁에 있는데 그거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게 산파이기 때문에 이 철학자는 바로 모든 사람을 철학자가 되도록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자기 것이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이라고 하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정신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기독교에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고 고백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여기 서양에서는 각조 51번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귀감이 된다면 동양에서는 공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공자는 591년에서 479년 공자의 논어에서 이 가르침에 귀감이 되는 11가지 규절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때를 따라 익히니 배우고 때를 따라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하기불사 증망 사이불학 즉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배우긴 많이 배우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더 훨씬 더 이제 이 뒤에 것을 강조하려고 한 말이거든. 뒤에 것은 뭐냐면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궁리를 하거든요. 궁리를 해서 뭔가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선조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하고 위태로운 사람인 거죠. 자, 나는 15살이 되었을 때 배움을 뜻을 뒀다. 얘기도 앞에서 얘기해 준 거죠. 유야, 내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게 침례교회에서 앞에서 얘기한 거죠. 자, 요 보면은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지지 위지지 부지 위부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요게 바로 안다는 것이다.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른다. 여기 소크라테스의 이 교육론이나 공자의 교육론이나 상당히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히, 이런 거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생명 걸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이죠. 10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에서라도 구 정도로 공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구 정도로 충직하고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호학자, 이 호가 뭐 좋아한다는 것인데, 좋아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정도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학자 이 말이나 피타고라스가 자신을 정의하기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서양의 이 철학, 필라소피라는 것이나 이 동양의 이 학문, 배움 이런 것은 사실은 같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기는 자만 못하다. 참 기가 막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수영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수영을 좋아해서 직접 하는 사람만 못한 거고, 직접 해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즐기며 알아서 하는 사람만 못하는 거죠. 테니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이론을 하고 역사를 알고 뭐 해도 실제로 라켓 한번 치고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즐거움을 가지고 기꺼이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게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해서 알고 그것과 기도를 좋아하는 것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참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이건 뭐 거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실천하고 그 앞에서 기쁨으로 누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또 말했듯이 즐기는 것보다 이제 더 간 것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미치는 거죠. 미칠 정도의, 옛날 오카노 목사님 말했던 제자훈련에서 광인론, 미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들 중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이 장점을 가려 이를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을 가진 사람의 단점으로는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인행매 필요아사할 때 그 3인 중에는 좋은 모범도 있고 나쁜 모범도, 3명 정도만 있으면 좋은 모범을 발견할 사람도 있고 나쁜 모범을 발견할 사람도 있다. 야, 사람이 3명만 있으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1명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대단한 말 아닙니까? 3인행 필요하사, 그런 말이죠. 아홉 번째, 다음 페이지 9번째 각자 구간에 보면은, 학문을 좋아하여 분발하고 고심하게 되면 밥 먹는 것도 있고 깨우침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에 근심도 다 있고 자신이 늙어가며 죽을 때가 이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게나. 석공이라는 사람이 이 자로라는 이 공자의 제자에게 너네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자로에게 나를 이렇게 소개해줘. 그 호학자에서 더 나아가서 학문을 좋아해서 분발하고 고심하게 되면 밥 먹는 것도 있고 깨우침을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에 근심도 다 있고 자신이 늙어가며 죽을 때가 이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강력하지 않습니까? 늙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이는 먹지만 늙지 않습니다. 왜? 새롭게 배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젊어도 새롭게 배울 그 생각을 포기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새롭게 뭔가를 배우는, 특별히 진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 희열에 빠진 사람들은 늙음도 있고, 계속, 일신우일신, 그렇게 간다는 거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다만 옛것을 좋아하여 열심히 배웠을 따름이다. 얼마나 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의외로 다 옛날 것을 배우는 겁니다. 최근에 나왔어도 옛날 거죠. 옛 것을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 살며 가르침으로써 모든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의 본이 된 그런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이 최고이며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며 몰라서 고생하다가 비로소 배운 그 다음이고 몰라서 고생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 최하이다.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도 순종을 경험으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인성으로 보면 배워나간 거고 신성으로 보면 아버지의 모든 지식과 동일하게 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신성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없는 거죠. 그 다음은 다 배워서 아는 사람입니다. 뭐 이성을 통해서 배우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든 배워서 아는 사람. 이제 보통이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 내년인데 몰라서 고생하다가 비로소 배우면 그 다음이요. 공자는 이 두 번째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세 번째는 몰라서 고생하다 비로소 배우는 사람. 이 최하는 몰라서 고생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거. 저도 뭐 인터넷 같은 거 우리 부목사님 있을 때 부목사님한테 다 맡기죠. 그리고 부목사님한테 당신 옆에 서서 말로만 해봐. 내가 내 손가락으로 해볼게. 하면 막 한두 번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고 저는 딴 일 하죠. 그러면 안 배우겠다는 거죠. 안 배우겠다는 거. 그러나 간단한 것도 몰라서 결국 또 불러야 되는데 이제 그 부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건명의 수준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최하에서 자꾸 위로 올라간다면 몰라서 고생할 때 이제라도 배우면 되는 거죠. 예. 이제라도 오늘 저보다 한 10여 살 많은 분이 저에게 카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거 몇 개를 알려드렸죠. 그분도 이제 안 배우려다 안 배울 수가 없으니까 배우는 거죠. 고생하다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소프로니스쿠스라고 합니다. 석공이었답니다. 석공. 석공도 어떤 면에서는 예술가죠. 석공도 그 돌 속에 있는 그 형체를 만들어내니까 뭐 석공과 조각가의 차이가 하나의 기술과 예술 차이죠. 어머니는 파에네데테인데 바로 이분이 산파였다. 소크라테스가 태어나던 470년대 아테나이에는 천재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서 아이스킬로스는 벌써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소포클레스는 청년이었고, 유리피데스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이게 비극이 많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황금을 추구했지만 또 나름대로 이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또 이제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스 전쟁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이든 펠로폰네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페리클레스도 아직 젊은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는 연배가 상당히 많죠. 한 세대가 위에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생활 동안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제우스의 조상을 올림포스 산에 건립한 파디아스의 조각품, 또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어떤 아테네를 모든 그리스의 그리스 국가들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것이 있죠. 신전을 통해서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페르시아는 퇴폐했고, 아테네는 에게해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해생제국이 됩니다. 전대미문의 세력과 영광을 누리는 황금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노년에 아테네는 펠로폰네수 전쟁, 펠로폰네수 전쟁은 그리스 반도의 남쪽과 그리스 반도의 위쪽, 이게 이제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볼 때 그런 내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스 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주도권 싸움인데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노년에 아테네는 펠로폰네수 전쟁에서 패했고, 431년에서 404년까지 있었던 이 전쟁에서 패했고, 399년이죠.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나옵니다. 399년. 4월 27일 감옥에서 사약, 독당근이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데, 포이즌 햄락을 마심으로 70의 생을 마칩니다. 소크라테스는 50세 정도에 25세 정도의 크산티페, 이 크산티페라는 말은 황금 말입니다. 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쯤에 막내는 젖먹이쯤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첫 번째 결혼이 아니고 두 번째 결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피스트는 자신들의 지식을 정식으로 돈을 받고 가르쳤기에 수입이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대신에 대화의 방법으로 묻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제자들 스스로 배우게 하였고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면 돈을 줄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산티페는 가정과 자녀의 생애를 혼자 돌봐야 했기 때문에 크산티페가 악처라기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나쁜 남편인 거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생계 쪽으로 보면은 뭐 전혀 좋은 남편이 아닌 거죠.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썼죠. 그죠?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주로 그의 제자 플라톤이 대화라는 저서를 통해서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그 대화라는 그런 책이 뭐 20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 상중하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상 쪽에서는 이거는 뭐 90% 이상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다. 중에서는 많이 섞여 있다. 뒤로 갈수록 이것은 플라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소크라테스라는 입을 통해서 말했다. 보통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이런 비평법이 이제 성경에도 들어와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이다. 뭐 이런 제자들이 교회에게 주는 말을 예수님의 입에 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내용은 크세노폰,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인 크세노폰의 회고로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도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굉장한 천재였고 비상한 이성적 엄격성과 인간적인 따뜻한 유머 강박을 동시에 가졌고 강인한 힘과 건강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보통 이 소크라테스의 그 두상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아주 그 눈이 튀어나오고 왕방울 눈이 튀어나오고 코는 뭐 아주 뭐 주먹만한 코고 또 배는 뭐 많이 나온 뭐 이런 사람으로 보통 그리는데 그래도 전쟁에 3번이나 다녀온 그런 강인한 체격의 소유자였고 또 아주 유머 감각을 늘 잊지 않았던 그런 자신에 대한 그 절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군 복무 시절에 명상에 잠기곤 했으며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정령인 다이모노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곤 했다. 이게 자신의 정령, 이게 대단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신다. 또 보통 일반 어떤 샤머니즘 같은 데서는 귀신이 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영혼을 자신과는 그 분리시켜서 자신의 에게 있는 정령이라고 어떤 그 다른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가 주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 자신 안에 있는 정령을 다이몬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는 물질적인 사색보다 더 급한 문제, 즉 인간의 본성과 진리와 선에 대한 문제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그 본성, 그러니까 어떤 그 원래의 모습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원래 어떠해야 됐다는 모습, 또 진리와 선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오 아테나인들이여, 진실은 단 하나, 즉 내가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사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황금만 추구할 때 그런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진리나 선이나 궁극적인 진리, 이데아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소피스트는 그런 것이 없다고 믿었는데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플라톤의 대화의 변명편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철학자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그의 나이 40세경에 그의 친구임의 제자였던 카이레폰이 델피의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탁을 듣고 난 후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응답의 의미를 그가 그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지의 지혜에 대한 대화를 나누로써 진리와 지혜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피스트들도 다 찾아갔겠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인했지만 자신들이 유식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유식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 어느 누구고 그들의 입에서 내가 모르고 있군요 라는 대답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나서 또다시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로서의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게 해요. 우선 지식이라는 건축물의 확고한 기초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기초를 인간의 외부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발견합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철저하게 이 보수적인 기독교하고는 이게 길이 다른 거죠. 그에 의하면 인간의 내부는 인식 행위를 실천적 행위로 인도하는 독특한 활동 무대였다. 이 속에서 뭔가를 알면 그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에 있어서 영혼, 푸시케라고 말하는 이 소울, 영혼은 어떠한 특수한 기능이나 특수한 종류의 실체가 아니라 지성과 인격을 위한 수용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영혼이 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캐패시티라는 거죠. 그런 영혼의 의미는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현명한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가능한 한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최대한 선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인간 중심인 거죠.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가장 잘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환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간 생활의 실제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상을 형성해야 한다. 이때 인간은 선한 행동, 즉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는 인간은 확고부도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식만이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과학은 자신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인간은 확고부동한 자세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건 상대주의나 회의주의가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그런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각주 53번에 보면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아규먼트, 논쟁을 하는 세 가지 종류를 발전시킵니다. 이게 논증, 어떤 대화나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할 때 보통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첫 번째가 소위 유명한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이 변이라는 말은 대화죠. 대화를 통하여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 다이렉틱인데 이게 좀 이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이 논증의 방법은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진영으로. 둘이면 두 명, 한 명씩 한 명씩, 세 명 이상이면 이렇게 복수로 나눠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목적으로 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모순이 되거나 역설적인 명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반드시 서로의 명제가 모순이나 반대나 역설이 되는 두 개의 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한 팀이 이렇게 그걸 주장하고 한 팀은 인간은 제한된 존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 반대, 모순, 역설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이 중에 하나를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그 일치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이 대화의 핵심법이고 변증법은 주로 철학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된다. 우리가 이 변증법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된 사람이 교회에서 루터입니다. 루터는 모든 신앙이 이렇게 서로 긴장되는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진리에 도달하는 인간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율법과 복음의 긴장. 이것이고 또 나중에 또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이끄는 이성의 힘이 이 정명제와 반명제가 그러니까 이 정명제만 진리고 반명제는 그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합해서 한명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반이라는 것은 정과 반이라고 할 때 반이라는 것은 나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다른 면인 거죠. 반대 모습. 더 다른, the other side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합할 때, 그걸 두 개를 다 합할 때만 진정한 시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한명제가 또 정명제 역할을 하면 또 그거에 또 안 보이던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온 우주에 진정한 진리로 끌어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해겔의 세상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논쟁입니다. 논쟁, 디베이트. 논쟁은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고 상대방의 주장하는 내용이 그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쟁이다. 그러니까 변증법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논쟁은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쟁은 주로 재판에서의 변론을 위한 논증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은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논쟁은 재판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논쟁은 상대방이 설복되지 않을 경우 이 검사 쪽과 이 변호사 쪽이 아주 팽팽하다. 그럴 때 이제 배심원이 그것을 듣고 판결을 내릴 때 그거에 맞춰서 재판관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수사학인데요. 수사학도 논증한 방법인데 이는 주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얘기하는 어떤 연설의 기술인 거죠. 연설과 작문의 기술을 수사법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연설, 또 뭐 설교, 또 뭐 강의 뭐 이런 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후에 그의 수사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 수사학의 3요소가 뭐냐? 로고스는 주제가 얼마나 합당하냐는 거죠. 논지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하냐? 테시스 어떤 그의 기본 아이디어가 얼마나 진실하냐?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하느냐 이거죠. 설교의 의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토스는 그가 말하는 내용과 그의 감정이 함께 가냐는 거예요. 슬픈 얘기를 하는데 전혀 슬픈 표정이 안 나오고 슬픈 음조가 안 나오고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고 이 설교할 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주제에 대한 그의 열정 내지는 감정의 동등함을 말하죠.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건데 이건 바로 뭐냐면 에토스죠. 그 사람이 그 주제를 말할 때 청중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주제에 맞는 인격적인 받침이 있고 삶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설교자가 전도를 안 하고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이렇게 해도 성도들이 아유 뭐 우리보다 안 하면서 뭐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된다면 그 설교가 참 많이 어려운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말해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뭐 우리 설교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대 그리스의 인들이 이 논증을 하는 아규먼트를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방법을 발전시켰는데 하나는 변증법은 철학에서, 논쟁은 법정에서, 그리고 수사학은 정치나 어떤 연설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많은 대중 앞에서. 그래서 3번에 다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주제에 대해 무지를 가장하고 자신은 알고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주제에 대한 가장 충실한 지식을 유도해냅니다. 그는 이 변증법의 방법을 일종의 지적 산파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 진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모습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그는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심사숙고하지 않은 삶 역시 살 가치가 없다.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 단어가 바로 이제 unexamined. 이게 되돌아보지 않는 삶. 내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휩쓸려 살아 그것만이 다인 줄 아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느냐 그런 얘기죠.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려 하지 않았고 비록 대화가 결론이 없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독단적인 관념을 불어넣기보다는 상대방의 질서 정연한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으로 인도되곤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35세 미국에 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토론에 막 들어가 못 쫓아가니까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내서 질문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또 조용해지면 또 다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박사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수업에 나오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질문을 하면은, 막 진도 나갑시다, 뭐, 그러고, 뭐. 나중에 여기 미국에서 수업하니까 어떤 후배가 나보고, 목사님이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업 시작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저 뭐냐, 뭐, 야간에 수업 학생이라는데,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냐? 뭐 미친놈 아니야? 뭐 이랬다고, 그래갖고 한 대 때려줬어야 되는데 못 때려준 게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동양에서는 뭐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 이런 건데, 서양에서는 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교수들이 상처 입는다고 그래요. 왜?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했구나. 아무런 질문거리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똑바로 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서양에는 이런 소크라테스부터 내려오는 그 면면한 이 교육의 그 기본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이 서상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예. 이게 이제 아이디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데아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행동을 정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의의 이데아. 이게 뭐가 정의롭다고 말할 때는 그것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 동네의 정의로워 해서 어떤 그 피안의 세계의 그 이데아에 맞기 때문에 정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개별 사물의 미를 측정하는 미의 이데아. 어떤 이 사람에게 아름답다고 할 때는 이 동네에서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해서가 아니라 피안의 세계의 그 미의 이데아에 일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선의 이데아. 어떤 개별적인 사물도 완전히 아름답고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아름답다면 이는 그것이 미의 이데아를 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데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본 거죠. 더 나아가 하나의 아름다운 사물이 사라진다 해도 미의 이데아는 여기에 있는 그 현상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진리는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즉시색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색. 색. 그러나 실제로 이 공의 세계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그런 거죠. 인간의 정신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하여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사유한다. 하나의 아름다운 꽃은 그 특정한 꽃인 동시에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의미의 미의 한 예이거나 분유자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편적인 미가 여기에 와 있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미의 한 예이거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 개체, 아름다운 꽃과 보편자, 미의 의대. 그러니까 이 개체, 인디비주얼, 그리고 보편, 유니버설, 이것을 구분해 나가는 작업이 곧 정의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정의의 과정, 이 데피니션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고부동한 이데아의 개념에 도달하기 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의 힘은 사물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후에도 남아있는 영원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지식은 이 정신의 힘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장미가 시든 후에도 미의 이데아는 남아있고 불완전한 서볼 때의 정신은 완전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삼각형은 삼각형의 이데아를 인간의 정신에게 알려줍니다. 소피스트는 인간이 서로 다르고 상대주의, 그래서 보편성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주의.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모든 인간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무엇, 즉 인간의 이데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순수한 거죠. 순수한 철학을 믿고 긍정적으로 찾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들 속에서 문화의 이데아, 서로 다른 법률들 속에서 법률의 이데아, 또 다른 정의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저스티스에서도 정의의 이데아, 또 서로 다른 선들 속에서 선의 이데아 등이 정의될 수 있다고 그런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지적 회의주의나
도덕적 상대주 대신에 소크라테스는 분석과 정의의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사물들의 확고부도한 개념들을 통일된 개념을 산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대화의 그 향연,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아름다운 것에서 시작되고 최초의 미를 향해 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 즉 사다리의 층계를 올라가듯이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로,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다운 활동으로, 아름다운 활동에서 아름다운 학문으로, 또 다시 여러 가지 학문에서 바로 그 미 자체의 인식에 도달하여 결국 미의 본체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이 이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미 자체를 볼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살아갈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는 이 개체, 인디비주얼에서 변하지 않는 이 영혼과 피 안의 세계에 그 변하지 않는 이 미의 본체를 보는 것, 이걸 본 사람만이 진정한 철학자이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가시계, 비주얼 월드, 눈에 볼 수 있는 그 세계의 배후에 있는 가지계, intelligible world, visible world, intelligible world,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두 가지 수준인데 하나는 사물들의 면밀한 조사에 기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사에 기초한 사실들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 지식이다. 우리가 이 물리학자들이나 뭐 어떤 이런 자연과학자들도 어떤 작은 것을 연구하지만 그것에서 어떤 보편적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개별적인 사물에 근거한 가시적 지식이고 후자는 보편적인 이데아나 개념에 의지한 가지적 지식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만물은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합니다. 한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발견한 후에 그 본성에 맞게 살아야만 바르게 선다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것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중심이 되니까 소피스트들이 빠진 이 모순인 거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보편자, 이데아가 있는 어떤 장소와 시간에 실제하는 존재를 언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해진 것은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이 이데아들은 존재하는 사물 중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이들 이데아들은 이데아를 분유한 개별적인 사물들과 분리되어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를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말했는지 실제적으로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플라톤은 그걸 분명하게 구별해서 오히려 이데아가 실제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급격하게 변해서 소크라테스와 그대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인디비주얼, 이 개체 안에 이 보편적 진리가 들어있다. 완전한 형태로 들어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존재가 개별적인 사물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스승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이 보편적 이데아들은 오직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 안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대의 모든 것에 대한 연구를 다해서 한 150개 정도의 학문을 진리를 추구하되 그것을 보편에서 찾는 것이나 인디비주얼을 찾다 보니까 150개 정도의 학문을 그가 세운 그 학교에서 제자들과 함께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의 도덕 사상.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지와 덕은 일치하는 것이었다. 덕은 가능한 한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지란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덕과 지. 그래서 이는 양자를 구분하기보다 동일했다. 이 지덕체,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지덕체, 그래서 지와 덕을 자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지식과 윤리가 구별된다. 이러면 이게 이제 소피스트로 또 가는 거죠. 그러나 지식과 이 덕, 우리가 말하면 믿음과 행함,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선을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구분될 수 없다. 나아가 악덕이나 죄는 진정한 지혜의 부재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소피스트의 회의주의나 상대주의에 대한 승리로 간주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이게 좀 다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
소크라테스의 죽음 유명하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 강의에서는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그 선생님은 김상근인가 하는 교수님인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그분 말로는 이 인류가 최초로 이 철학자에 대한 사형을 선고로 하고 철학의 의미로 사형을 받고 철학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배려를 인간의 최대 관심사로 생각했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사유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합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나에는 부강하고 안전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단지 등에로서의 자신의 소명대로 삽니다. 등에 홀스플라이죠. 홀스플라이. 소나 말을 자꾸 이렇게 등에 앉아서 피를 빨아함으로써 소나 말이 비둔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렇게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살찌고 부자가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존재가 자신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가문의 젊은이에게 변증법을 통하여 도덕과 종교와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의 관습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오래전부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아테나이가 스파르타의 전쟁,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그의 사상과 행동이 확실한 위험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전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알키비아데스의 역적행입니다. 아테네의 정치인, 군주인이었던 알키비아데스는 적국인 소크라테스로 건너가서 스파르타로 건너가서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쟁의 소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아테네 사람들은 당연히 알키비아데스의 그런 행위에 소크라테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 본인도 위원이었던 아테네 500인 위원회, 아테네에 명망 있는 30세 이상의 시민 501명을 추첨으로 구성하는데 500인 위원회가 무엇을 결정했냐면 해전에서 25척의 배와 4,000명의 병사를 잃은 8명의 군 지휘관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오직 소크라테스만이 그 결정을 반대했을 때 이 소크라테스가 뭐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결국 이 8명의 지휘관 중에 6명은 사형을 당할 때 토르스가 탁 튄 거죠. 이때. 소크라테스에게 패한 아테네의 스파르타에 영향이 있는 이제 스파르타에게 아테네가 패한 후에 스파르타의 영향하에 30인 위원회가 구성되고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치 핵심 인물들을 축출하고 30인 참주체제로 소수 독재적 정권을 잡은 후에 자신들을 위해서 재산을 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주정치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내전에 패함으로써 8개월에 만에 와야 되는데 이로 해서 정치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에 미친 영향은 이 30인 위원들 중에 크라티아스, 플라톤의 어머니의 삼촌, 그리고 카르미데스가 플라톤 외삼촌이 소크라테스와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 30인은 과도체제 핵심 인물이었고 이들은 이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403년에 전사합니다. 이번에도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짜증은 불신으로 발전했고 결국 399년에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회부됩니다. 소크라테스를 재판에 회부한 사람들은 새롭게 민주적인 정권을 잡은 실업가 아니투스와 변론가 리콘이었고 이들은 젊은 시인 멜리투스를 검사로 세워서 소크라테스를 기소합니다. 이 재판은 소크라테스가 요청한 501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맞습니다. 3세기 초 디오게네스 라에티우스는 그리스 철학자의 전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죄들로 검사가 기소한 내용들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년 후였죠. 국가가 숭배하는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새롭고 기이한 종교의식을 소개한 죄다. 신독이다. 블레스폼이다. 더욱이 젊은이들을 오염시킨 죄다. 부도덕의 죄다. 임모렐러티. 그래서 멜리투스는 배심원들에게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의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지만 배심원들은 281대 220으로 소크라테스의 유죄만 인정합니다. 배심원들은 먼저 소크라테스에게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벌금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경마경기나 전차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행복해 보이게 하는 반면에 자신은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